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의 정부, 왕의 여자는 어떤 여자가 좋은가? 왕은 편한 사람을 좋아했다. 편한 여자를 좋아했다. 얼굴이 예쁘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리고 영리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가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공주의 남자, 공주는 어떤 남자를 좋아했을까? 공주의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임금이니까 임금은 공주의 짝으로 배필로 어떤 사람을 골라줬는가? 공주가 좋아한 남자, 공주를 함께 살라고, 공주와 함께 살라고 한 사람은 순한 남자였습니다. 공주, 여러분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은 부모를 잘 만나고 그리고 본인도 잘나야 됩니다. 임금 눈에 들어야 하니까요. 특히 조선시대와 달리 지금은 모든 딸을 다 공주로 키우죠. 그래서 딸 둘 낳으면 비행기 타고, 공주가 둘이니까. 그 다음에 아들 둘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하죠. 금메달, 비행기, 아들만 둘 낳으면 목메달, 오히려 수레를 끌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대를 이으려고, 임금의 자리를 이으려고 아들을 그렇게 원했죠. 그러나 딸들은 대를 이을 것까지는 없었으니까 그 배필을 부마라고 하죠. 부마를 잘 정해주면 됐습니다. 부마라는 것은 말인데 북어를 끄는 말입니다. 북어. 북어라는 거는 이게 수레차, 수레거죠. 북어는 뭐냐면은 임금이 옛날에 행차할 때, 황제가 행차할 때 임금이 탄 마차를 알게 되면 암살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임금의 그 마차와 비슷한 것을 여러 개 만드는데, 임금이 탄 수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착오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 수레, 그 수레를 북어라고 하는데, 그 북어를 끄는 말을 부마라고 했습니다. 부마. 근데 임금의 사이를 부마라고 하고, 여왕의 남편은 국서라고 합니다. 나라의 사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부마라는 말을 쓰는데 역시 부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고 본인도 잘나야 공주와 함께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마가 되려면, 북어를 끄는 말이 되려면은 역시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금의 눈에 뭐니 해도 들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공주든 뭐 다른 딸이든 되게 부모들이,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임금은 특히 부마를 선택할 때 정략적인 그런 그 문제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 대신 임금이 부마의 생활은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그 공주에 나오는데, 이게 공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옹주입니다. 공주는 이를 공자 쓰고, 옹주할 때는 그 늙은 용,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 할 때 그 옹인데 000. 정실, 그 왕비의 딸은 공주. 그 다음에 후궁. 후궁을 많이 뒀잖아요, 임금들이. 옹주. 그래서 영조도 임금을 50년 안팎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옹주를 12명이나 뒀습니다. 근데 5명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7명이 출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2명 정도만 상당히 오래 살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 셈이고, 나머지 5명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빨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부마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공주나 옹주는 영품이에요. 영품, 무품, 품위가 없어요. 이게 최고 상이죠. 그런데 공주의 부마는 일품,
그 다음에 옹주의 부마는 이품입니다. 종. 그러니까 공주나 옹주보다 그 부마가 낮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활은 보장해주는 대신에 이런 벼슬을 주기는 했지만 종일품이나 이품도 명예직이지 실권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이 뭐 특사를 보낸다든가 사신을 보낸다든가 이럴 때는 직책을 주어서 그런 그 벼슬을 수행하게 하지만 대개는 재산을 주고 이런 명예직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정도였지 그 부마는 정략적으로 이렇게 북어를 끄는 말처럼 써먹은 확률이 그런 그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날 공주는 어떻습니까? 뭐 대학에서도 부모들이 그건 이제 아들 딸을 전부 다 통틀어서 그러지만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든지 그것 때문에 학사 그 행정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합니다. 오죽하면 취업해가지고 뭐 우리 애기가 오늘 아픈데 출근 못하겠습니까? 왜 승진 안 시켰습니까? 왜 우리 귀한 딸을 강남으로 안 보내고 강북으로 보냈습니까? 교직에서 공무원에서 일반 그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부모들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딸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주하면은 그렇게 남편이 먹여 살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컸으니까 결혼해서도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그 다른 뭐 도우미를 주어서 자기는 아기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살림하는 것도 가사도 부담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임금에서 봤듯이 달라요. 그 개념이. 공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만 보면서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옛날 공주를 둔 임금은 그렇게 벼슬도 주고 재산도 주고 가문에 대한 지원도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딸 하나만 가지고 의존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이 공주로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공주 개념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부모와 본인이 공주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만 있으면 다른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공주에게 장가 들어가는 그 공주나 옹주하고 같이 사는 부마를 목에 살렸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굴레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벼슬길에 나가가지고 승진하고 바깥에서 살면서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 부마가 되는 것은 말처럼 정말 큰 짐을 지고 인생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기 때문에 부마가 되려고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임금이 자네 아들 그 똘똘한 아들이 있다면서 하면서 우리 딸하고 임금이 그 공주나 옹주의 배필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대신한테 어떤 종일품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명당한 그 자식도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의 남자가 되려면 순했어야 한다니까요. 순. 그럼 어떻게 순해야 된다? 쓰리순이에요. 쓰리순. 세 가지 순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이 순응해야 돼. 순응. 순할 순자죠. 사람이 순하고 순응하고 이건 순서를 따질 때도 순자죠. 여자들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글자죠. 그렇게 순응하고 이치에 명령에 순응하고 임금의 뜻에 따르고 순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순서 위계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순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게 깨끗할 순 그러죠. 순수하다 할 때 쓰죠. 깨끗해야 돼요. 왜? 지켜야 할 게 많거든요. 뭘 지켜야 되는데 처신 잘못하면 안 된다.
외도하면 안 된다. 공주나 옹주하고 사는데 감히 외도 안 되죠. 이거는 어겼다가는 크게 형벌을 받는 수도 있고 심하게는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직 외에는 벼슬길을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첩을 두면 안 돼요. 축첩제도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조선시대. 그 다음에 재혼도 안 돼요. 심한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이렇게 부모가 되는데, 이렇게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 어떤 그 혼례 과정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옹주나 공주가 죽어서 부모가 되기도 전에, 그러나 역시 그건 결혼한 셈으로 쳐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첫날 밤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뒤에 이제 부모로 지정이 되면 자기 평생 남자로서의 정절을,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제약이 매우 많아요. 자기 집안에서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인질제도 있잖아요. 기인제도 이런 거 있듯이 궁궐에 하나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이 왕손의 그 가문으로. 그리고 12명이나 옹주를 뒀던 영조도 역시 그 당대에 쟁쟁한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주 성씨도 다르고 여기저기 지역 기반도 다르고 그런 그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로서 순정을, 깨끗한 그리고 바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 남자로서 굉장히 제약이 많은 삶이어서 오죽하면 본인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모로서도 이거 임금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순이 이제 이게 이 말처럼 이 순행, 순찰 그런 얘기인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민정을 살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돌아가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왕가에 돌아가는 거, 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 바뀌기 때문에 왕 그 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순행의 기능도 해야 돼요. 이렇게 순행도 하고, 순찰도 하는 그런 기능 해야 되지, 깨끗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순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지키고, 그 다음에 순응해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이런 삼순 거기에 맞춰 살아야니까 공주의 남자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공주의 남자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영조의 거기에서도 이제 그 화순옹주는 두 번째 생각이던가요? 그 김정희의 증조부 김한신, 경주 김씨죠. 그래서 먹을 걸 옹주가 지창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재산 증식의 토대가 됐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또 더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반남박씨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박명원은 박지원의 탈촌 형이죠. 박지원이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 박명원은 불행하게도 그 화평옹주죠. 화평옹주인데, 아까 그 김한씨는 화순이고 여기는 화로 들어가요. 되게 쭉 보면 영조는 화평옹주였는데 박명원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아기 낳다가, 딸 낳다가 22살 향년, 22살을 살고 요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로 박명원은 42년이나 살아서 6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역시 재혼할 수 없고 첩 줄 수 없고, 모르겠어요. 기생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첩 얻을 수 없지, 재혼할 수 없지. 그래서 혼자 사는데, 이 화평옹주가 죽었을 때 그 아들도 죽였던 맹혈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권력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조가 와서 그 사가에 온 거죠. 그러니까 딸네 집에 와서 딸 죽은데 얼마나 애통을 하든지 밤새 우는데, 그때 따라왔던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고정하시라고 하고, 또 이
슬픈 마음을 좀 내려앉히고 건강을 상할까 싶으니까 참 염려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듣지 않고 밤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박명원도 굉장히 똘똘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사신을 3번이나 갔고 두 번째 갔던 이 1780년에 연행에 한 5, 6개월 갔었죠. 그때 박지원 따라가잖아요. 이 팔촌 동생 박지원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 한 분은 안목도 있었고 중국에 이렇게 그 특사로 사신으로 보내도 될 만큼 아주 재원이었는데 이 재원이 딸나타가 화평공주가 죽음으로써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딸 신세도 처량했겠지만 그 사위 부마도 아마 불쌍해서 아무튼 그 영조가 본인은 아주 장수해서 임금 자리에서도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오래 권좌에 앉아 있었는데 딸들은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많이 있으면서 대부분은 대개 그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에 다리를 잘 놔서 아버지가 그 노기를 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딸들도 하나하나 뭐 12 중에 2 빼놓고는 첫째인가는 뭐 화화공주인가는 아예 돌진하기 직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게 감염병이다 뭐 작은 병 가지고도 지금 같으면 주사방이면 끝날 것 가지고도 죽는 수가 많았잖아요. 감염도 되고 이렇게 전염병 퍼지면 뭐 쭉 쓸어버리는 수가 있게요. 뭐 궁궐이라고 특별하겠습니까? 그런 그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했고 원래 왕자의 난은 있지만 공주의 난은 없잖아요. 옹주의 난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서로 가지고 다퉈야 할 필요가 없었던 딸인지 딸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거의 천에 고하다시피 한 그 어머니 이 숙빈 최씨 무술 출신에서 숙빈이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처절한 삶을 이렇게 딸들을 보면서 그려서 그런지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박명원이 죽었을 때는 이제 정조 때 죽었는데 정조가 영조의 손자 아닙니까? 집적 신도비라는 그냥 그 묘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그 묘 가기 전에 세우는 비석이죠. 그 신도비 비문을 정조가 직접 써서 내렸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그 대를 두고 이 뭐랄까요 뭐 그런 면모를 선비로서의 면모를 부마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주의 남자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공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공주가 그 데려오는 남자 그 생활을 다 책임졌어요. 오늘날 공주와 뭐랄까요 이 재벌 2세의 만남은 있었죠. 재벌 3세인가요? 최태원 회장하고 이 노태 대통령 딸 노소영하고 옛날로 말하자면 왕의 공주와 재벌의 자녀가 만났는데 뭐 좀 삐걱거렸죠. 지금의 뭐 대통령 딸과 옛날 임금의 딸하고는 이제 다르죠. 시공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 재벌은 이제 자기 먹고 올 것 있는데 그 노소영이 오면서 뭐 그 유공이 이제 SK 이쪽 에너지 쪽으로 그다음에 SKT도 그 대통령의 정치적 뭐랄까요 힘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튼 참 권력이라는 게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들 정확한 뭐 하여간 내막이야 잘 모르고 아무튼 이 화평옹주를 통해서 본 이 공주의 남자 참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점지를 하면 그 부모도 본인도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똘똘합니다. 박명원도 자기 아버지가 참관이었잖아요. 참판이었잖아요. 참판. 판서 밑에 참판이던가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김한신
그 화순옹주의 부마는 영의정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그냥 무지랭이 그런 사람들 자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딸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딸 아들 두고 있는데 그 배우자를 사위 될 사람이나 며느리 될 사람 아무나 데려옵니까? 임금이면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요. 오늘 공주의 남자는 순한 남자여야 된다. 근데 세 가지 측면이다. 순응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행, 순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